외로운 이민길, 친구도 없던 소년. 그가 붙잡은 건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한서준입니다. 17살이죠. 그날 시애틀 공항에 내렸을 때 한국과는 전혀 다른 회색빛 하늘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끌고 온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어요. 서준아, 이제 새 출발이야.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한국에서는 태권도 입품까지 땄고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모든 게 처음이었죠.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창밖 풍경이 계속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길 이름도 건물들도 심지어 나무들까지도 다르더라고요. 어머니는 계속 지도를 보시며 길을 확인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새 집은 작은 아파트였어요. 한국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작았죠. 박스들만 가득한 거실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였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요. 전학 첫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교실 구석자리에 앉아서 어눌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할 때 아이들의 시선이 저를 훑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I am 한서준. I am from Korea. 그때 몇 명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한국에서는 자신 있게 발표도 잘했는데 여기서는 한 문장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웃으며 제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Welcome to our class, 서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수업 내용을 반도 이해 못했거든요. 옆자리 아이가 노트를 보여줬지만 그것도 영어라 소용없었죠. 점심시간에는 혼자 구석에서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때 정말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하교 후에 어머니께서 일자리를 찾아다니시는 동안 저는 집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글로 된 간판을 발견했어요. 진태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태권도복을 입은 사람들이 반가웠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매트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한국 도장과 똑같은 냄새였죠.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서 와요. 뒤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박지한이라고 합니다. 이 도장 관장이에요. 박지한 관장님이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 했구나. 몇 품이야? 2품입니다. 그럼 기본기는 다 아는 거네. 그런데 서준아, 미국에서는 한국과 규칙이 조금 달라.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마음으로 해야 해. 관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자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2품까지 땄는데 뭐가 그리 다르겠어요? 도장 청소 일을 도와주면 수련비는 받지 않겠어. 어떨까? 관장님의 제안에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방과 후마다 도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청소하고 매트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힘들었지만 태권도복을 입고 수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죠. 첫 수련 날 관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준아, 태권도는 화려한 게 아니라 중심이다. 앞차기부터 다시 시작하자. 앞차기요? 저는 돌려차기도 뛰어차기도 다 할 줄 아는데 왜 앞차기부터 하라는 걸까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관장님, 저 돌려차기 잘해요. 알아. 하지만 중심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기본부터 다시 해. 그날 1시간 내내 앞차기만 했어요. 발목이 아플 정도로요. 한국 도장에서는 이렇게 기본만 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수련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관장님 말씀이 무슨 뜻일까? 중심이라는 게 뭘까?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장에서만은 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매트 위에서는 영어를 못해도 친구가 없어도 상관없었거든요. 몸이 기억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께서 늦게 돌아오셔서 물으셨어요. 도장은 어떠니? 좋아요. 관장님이 친절하세요. 다행이네. 서준아,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우리 여기서 잘 살아보자. 어머니의 손이 거칠어진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으셨는데요. 쟤 때문에 이민 온 건데 저는 학교에서 적응도 못하고 있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태권도만큼은 잘해보자고. 관장님이 기본부터 하라면 기본부터 열심히 하자고. 그게 어머니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학교에서도 여전히 혼자였지만 방과 후 도장에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서만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장을 다닌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앞차기만 했지만 조금씩 다리가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관장님께서는 여전히 다른 기술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죠. 서준아,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있어. 더 자연스럽게. 네, 관장님. 학교에서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영어는 조금씩 늘고 있었지만 친구 사귀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수업은 따라갈 수 있게 되었죠.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김치 냄새 때문에 고생한다는 걸 아시고 이제는 미국 음식으로 도시락을 싸주셨거든요. 갑자기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여러 아이들이 한 곳에 몰려 있더라고요. 헤이, 스페니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게 들렸어요.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죠. ESL 수업을 듣는 라틴계 남학생 하나가 벽에 몰려 있었어요. 앞에는 덩치 큰 아이 셋이 서 있었고요. 그중 한 명이 그 학생의 가방을 뺏어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여기서 영어 좀 배워라, 알겠어? 제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한 여학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해. 왜 이래? 짧은 파마머리에 안경을 쓴 아이였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마야라는 이름이었죠. 치과보건 준비반에서 공부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너도 끼어들고 싶어? 덩치 큰 아이가 마야를 향해 다가갔어요. 마야가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대고 말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몸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어요. 앞으로 걸어나가면서 그 아이들 사이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말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몸으로 동선을 막은 거였죠. 뭐야, 너는? 덩치 큰 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어눌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시안 키드가 뭐 하는 거야? 다른 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한 발 옆으로 살짝 이동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마치 도장에서 상대의 공격을 피할 때처럼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움직이자 그 아이도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라틴계 학생과 마야 사이의 거리가 벌어졌죠. 야, 쟤 뭐야? 그냥 놔둬. 재미없어.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화려한 기술을 쓴 것도 아니고 싸움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으로 상황을 정리했을 뿐이었죠. 결국 덩치 큰 아이들이 재미없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헤이, 땡큐. 라틴계 학생이 제게 고마워했어요. 가방을 주어서 어깨에 메고는 급히 사라졌죠. 마야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반짝였어요. 지금 내가 막아준 거야? 아니, 나는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뭘 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몸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때 마야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잠깐만.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서 있는 모습을 찍은 거였어요. 왜? 그냥 기록해두고 싶어서. 내가 용기를 낸 순간을. 마야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난 마야야. 마야 로드리게스. 나는 한서준이야. 서준. 좋은 이름이네. 고마워, 서준. 그날 오후 도장에서 관장님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장님,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복도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관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잘했구나.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그게 바로 태권도야, 서준아. 관장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태권도는 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는 거야. 내가 오늘 한 일이 바로 그거고, 상황을 정리한다는 게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지. 너는 그 선을 지킨 거야. 관장님께서 매트 가운데 선을 가리키셨어요. 태권도장에도 중심선이 있잖아. 그 선의 의미를 이제 조금 알겠지?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일이 무엇인지요. 매일 연습하는 앞차기도 마찬가지야. 상대방과 나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기술이거든. 거리요? 너무 가까우면 위험하고 너무 멀면 도움이 안 돼. 적당한 거리에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 그게 중심이야.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메이아가 찍은 사진 이야기도 관장님이 하신 말씀도요. 보이지 않는 선, 상황을 정리하는 것, 거리 조절.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어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학교에서 친구가 생겼어요. 정말 다행이다. 메이아가 친구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하나 생겼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게 뿌듯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태권도가 단순히 발차기나 주먹질이 아니구나. 상대방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관장님께서 왜 기본기만 시키시는지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기술보다는 정확한 거리, 올바른 중심이 더 중요한 거였죠. 마야와 친해진 후로 학교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는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변화였죠. 서준,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마야가 먼저 제안해 주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와 함께 먹으니 음식 맛도 다르더라고요. 너 태권도 한다면서? 어떤 기술 할 줄 알아? 지금은 앞차기만 계속하고 있어. 앞차기만? 왜? 설명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관장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마야에게 설명하겠어요. 도장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루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앞차기 연습하고 또 청소하고 가끔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관장님, 다른 기술도 배울 수 있을까요? 서준아, 급하게 생각하지 마. 기본이 탄탄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거든. 관장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답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이품까지 땄는데 여기서는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께서 부엌 테이블에 앉아 계셨어요. 앞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너한테 쓴 편지야.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죠. 언제 쓰신 거예요? 내가 태권도 시작할 때. 그때 너무 어려서 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줄 때가 된 것 같아. 어머니께서 편지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아버지의 친숙한 글씨체가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아, 아빠가 너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아직 어려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지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이제 태권도를 시작했다는 뜻이겠지. 아빠도 어릴 때 태권도를 배웠단다. 그때는 멋있는 발차기만 배우고 싶었어. 높이 차고 빨리 차고 화려하게 차는 것만이 태권도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진짜 태권도는 그게 아니야.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상황을 정리하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게 아빠가 배운 태권도의 진짜 의미란다. 서준아,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중심을 잃지 마라. 기본을 잊지 마라. 그러면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관장님 말씀과 똑같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태권도 하셨어요? 응. 대학교 때까지 했어. 너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날 밤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상황을 정리하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야를 도왔을 때도 저는 누구와 싸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상황을 정리했을 뿐이었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거였나 봅니다.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잠자리에 들려는데 컴퓨터에서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새벽이었는데 누가 메일을 보냈을까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USCIS 인터뷰 일정 안내 마이너스 인터뷰 스케줄 노터퍼케이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이민 서류 때문에 받아야 하는 인터뷰 일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깨워야 할까 망설이다가 일단 메일을 열어봤어요. 영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날짜가 내년 4월 말로 잡혀 있었어요. 4월 말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학교에서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음 날 학교에서 마야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야, 4월 말에 학교에서 무슨 행사 있어? 아, 스프링 쇼케이스 말하는 거야? 4월 마지막 주에 있어. 각 클럽별로 발표하는 거. 쇼케이스? 응. 태권도 클럽도 참가할 거야. 너도 나갈 거 아니야?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태권도 시연회 말이에요. 아직 정식으로 참가 신청을 한 건 아니었지만 관장님께서 준비해보자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USCIS 인터뷰와 날짜가 겹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도장에서 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관장님, 이민 인터뷰 일정이 나왔는데 4월 말이에요. 4월 말? 쇼케이스 시즌인데. 관장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모르지만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지금 걱정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관장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쇼케이스도 하고 싶고 인터뷰도 중요하고
그날 앞차기 연습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겹치는 걸까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인터뷰 일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민국에서 인터뷰 일정 연락이 왔어요. 정말? 언제래? 4월 말인데 학교 행사와 겹칠 수도 있어요. 어머니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준아, 우리에게는 이민이 가장 중요해. 학교 행사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맞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아쉬웠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올 때까지 했던 태권도를 여기서도 계속할 수 있다는 게 기뻤었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상황을 정리하라.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인터뷰와 쇼케이스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아직도 이민국 이메일이 열려 있었어요. 차가운 공문서 같은 문체로 쓰여진 영어 문장들이 저를 압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지금 제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가족일까요? 태권도일까요? 답을 찾기 어려워서 그냥 편지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 관장님께 다시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겨울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생활도 반년 정도 되었죠. 영어도 많이 늘었고 마야와도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도장에서는 드디어 변화가 있었습니다. 관장님께서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셨거든요. 서준아, 이제 전자호구 훈련을 시작해보자. 전자호구요? 응. 여기서는 WT 룰을 따라. 한국에서 했던 것과 조금 다를 거야. 전자호구를 처음 입어보는 순간이 신기했습니다. 가슴과 머리 부분에 센서가 달려 있었어요. 발로 정확한 부위를 차면 삑 소리가 나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시스템이었죠. 우선 안전 교육부터 하자. 관장님께서 꼼꼼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위를 타격해야 하는지, 어떤 강도로 해야 하는지, 반칙은 뭔지까지요. 태권도는 예술이기도 하지만 스포츠이기도 해. 룰을 지켜야 아름다운 경기가 나와. 네, 관장님. 처음 전자호구를 착용하고 앞차기를 했을 때 또렷한 삑 소리가 났습니다. 점수판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왠지 뿌듯했어요. 좋아. 정확한 타격이야. 이제 내려맞기 연습해보자. 드디어 다른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앞차기가 충분히 늘었으니까. 몇 달 동안 앞차기만 했던 게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지니까 다른 기술을 배우는 것도 더 쉬웠어요. 학교에서 마야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서준,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뭐야? 치과 보건반에서 실습 중인데 마우스가드 만드는 법 배웠거든. 너 태권도 할 때 쓸 거 하나 만들어줄까? 정말? 고마워. 며칠 후 마야가 정말로 맞춤형 마우스가드를 만들어줬습니다. 제 치아에 딱 맞게 만든 거였어요. 어때? 맞아? 입에 끼워보니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와, 대박이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비밀이야. 하지만 이걸로 더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을 거야. 마야의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서준이구나. 돌아보니 오스틴이라는 학생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18살 선배였죠. 학교 체육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안녕. 너 태권도 한다면서? 나도 해. 우리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태권도 사범이셔. 아, 그렇구나. 오스틴은 친절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경계심이 들었어요. 미소는 짓고 있지만
눈은 저를 평가하는 것 같았거든요. 쇼케이스 준비한다면서? 기대되네. 한국 스타일 태권도가 어떤 건지 보고 싶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그래. 하지만 참가하면 좋겠는데. 관중들이 좋아할 것 같아. 오스틴이 웃으며 말했지만 뭔가 미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참, 쇼케이스는 그냥 보여주기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재미있게 하는 거거든. 그 말을 듣고 조금 의외였어요. 관장님께서는 쇼케이스를 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도장에서 관장님께 오스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마이클 리 사범 아들이구나. 좋은 집안 출신이야. 그런데 쇼케이스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관장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준아, 사람마다 태권도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 어떤 사람은 취미로,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해. 둘 다 틀린 건 아니야. 그럼 저는 어떤 쪽이에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지. 하지만 기본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태권도를 그냥 재미로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 전자호구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차기, 내려맞기, 바로지르기. 관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3가지 기본 기술이었어요. 화려한 건 나중에 배워도 돼. 이 3가지만 완벽하게 해도 충분해. 네, 관장님. 전자호구 덕분에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차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10번 중 5번 정도만 득점 소리가 났는데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마야가 만들어준 마우스 가드도 정말 유용했습니다. 입에 끼고 연습하니 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야, 정말 고마워. 이거 덕분에 연습할 때 걱정이 없어져. 다행이다. 그런데 서준아, 너 요즘 태권도에 완전 빠진 것 같아. 그런가? 응. 표정도 전보다 밝아졌어. 뭔가 확신이 생긴 것 같달까? 마야 말이 맞았어요. 전자호구 훈련을 시작하면서 제가 실제로 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숫자로 표시되니까 더 명확했죠. 어느 날 도장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오스틴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서준이 연습하는 걸 보러 왔어요. 어서 와, 오스틴. 관장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스틴은 저의 연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말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네. 한국에서 잘 배웠구나. 고마워. 그런데 쇼케이스에서는 좀 더 화려한 기술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관중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어. 그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스틴아, 화려한 것보다 정확한 게 더 멋있는 법이야. 물론이죠. 하지만 시연회잖아요. 사람들 시선을 끌어야 하지 않을까요?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서준이 스타일대로 하면 돼. 억지로 화려하게 할 필요 없어. 관장님의 말씀에 오스틴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쇼케이스에서 뵙겠습니다. 오스틴이 떠난 후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준아,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 내 중심을 지켜. 네, 관장님. 하지만 솔직히 고민이 되었어요. 오스틴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쇼케이스라면 관중들을 즐겁게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날 밤 아버지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답인 것 같았어요. 화려한 기술보다는 정확한 기본기. 그게 제가 가야 할 길이겠죠. 마야가 만들어준 마우스 가드를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저를 화려하게 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3월이 되면서
학교 곳곳에 스프링 쇼케이스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각 클럽별로 홍보 포스터를 만드는 거였어요. 태권도 클럽 포스터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포스터 한가운데 제 얼굴이 크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국에서 온 스페셜리스트라는 과장된 문구와 함께 말이에요. 코리언 태권도 스페셜러스트 마이너스 CO 전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언제 제 사진을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저를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르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서준아, 너 완전 유명해졌네. 마야가 포스터를 보며 신기해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나는 허락한 적도 없는데. 아마 오스틴이 만든 것 같아. 체육위원장이니까 이런 홍보물 담당하거든. 그 순간 오스틴이 나타났습니다. 서준, 포스터 봤어? 어때, 멋있지? 오스틴, 이거 왜 내 허락도 없이. 아, 미안해. 놀래켜주려고 했거든. 관장님한테는 허락받았어. 그래도 미리 말해줬으면. 괜찮아. 너 한국에서 이품까지 땄다면서? 그럼 스페셜리스트가 맞잖아. 오스틴의 밝은 표정을 보니 화내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왠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포스터가 붙은 후로 학교에서 제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야, 너 그 한국 태권도 고수야? 공중제비 같은 것도 해? 복도를 지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지만 몇몇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겨우 17살이 잘해봤자지. 한국 애들 허세 엄청나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시기하는 시선들도 느껴졌죠. 그런 압박감 때문인지 도장에서 연습할 때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편안하게 기본기만 연습했는데 이제는 스페셜리스트답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준아, 오늘 움직임이 어색해. 뭔가 굳어 있어. 관장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좀 신경이 쓰여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포스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관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스틴이 사진 좀 써도 되냐고 물어봤구나. 관장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응. 하지만 내 기분이 어떨지는 생각 못했네. 미안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준아, 다른 사람들 기대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내 중심을 지켜야 해. 하지만 쇼케이스에서 실망시키면 어떡해요? 실망시킨다고? 왜 그런 생각을 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본기뿐인데 사람들은 화려한 걸 기대할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 매트 가운데로 걸어가셨어요. 서준아, 이리 와서 앞차기 해봐. 지금요? 응. 저는 관장님 앞에 서서 앞차기를 했습니다. 전자호구에서 또렷한 득점음이 났어요. 좋아. 이번엔 내려막기. 내려막기도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지르기. 바로지르기까지 완벽했어요. 서준아, 이게 너야. 화려하지 않아도 정확하고 아름다워. 하지만 앞차기, 내려막기, 바로지르기 세 동작만 완성해라. 화려한 회전은 금지야. 네. 쇼케이스에서 다른 건 하지 마.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보여줘. 관장님의 말씀에 당황했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화려한 기술일 텐데 기본기만 보여주라고 하시다니요. 관장님, 그럼 관중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요? 진짜 아름다운 걸 보면 지루해하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연습한 게 진짜야.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관장님 말씀이 맞을까? 아니면 오스틴 말처럼 화려한 기술을 보여줘야 할까? 다음 날 마야와 점심을 먹으면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마야,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음란 서준이가 특별한 건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뭐가 특별해? 배려하는 태도야. 그때 복도에서 나를 도와줬을 때도 화려한 기술을 쓴 게 아니잖아. 그냥 상황을 정리해줬어. 마야의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관장님과 비슷한 말이었거든요. 내가 태권도 할 때도 그런 모습이 보여.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 정말? 응. 화려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아무나 못해. 그날 오후 도장에서 연습하는데 오스틴이 또 찾아왔습니다. 서준, 연습 잘 되고 있어? 응, 잘 되고 있어. 그런데 관장님이 기본기만 하라고 하셨다면서? 어떻게 알았어? 아,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어. 좀 아쉽지 않아? 사람들이 화려한 걸 기대하는데. 오스틴의 말에 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너 돌려차기 할 줄 알지? 뛰어차기도 되고. 응, 할 줄은 알아. 그럼 조금씩 섞어서 하면 어때? 관장님 몰래. 그때 관장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오스틴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아, 그냥 격려해주고 있었어요. 관장님께서 오스틴을 쳐다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하지만 서준이는 서준이 방식대로 하면 돼. 오스틴이 떠난 후 관장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준아,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하지만 기억해.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다른 거야. 어떻게 다른가요? 화려함은 눈을 현혹시키지만 아름다움은 마음을 움직여. 내가 추구해야 할 건 아름다움이야. 그날 밤 아버지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점점 더 깊게 다가왔어요. 포스터 때문에 생긴 부담감, 사람들의 기대와 시기, 오스틴의 조언까지 모든 게 저를 흔들고 있었지만 결국 돌아갈 곳은 기본이었습니다. 마야 말도 맞았어요. 제가 특별한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는 능력이었죠. 그게 제 중심이었고요. 다음 날부터는 포스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 방식대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차기, 내려막기, 바로지르기.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만들어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4월이 되면서 두 가지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스프링 쇼케이스, 다른 하나는 이민국 인터뷰였어요. 둘 다 제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었죠. 쇼케이스는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습해온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관장님께서도 점점 더 세심하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서준아, 이제 일주일 남았어. 긴장되지? 마야가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응, 많이 긴장돼. 그런데 다른 걱정도 있어. 다른 걱정? 이민국 인터뷰 말이야. 정확한 날짜가 아직 안 나왔거든. 다음 날 이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받으시더니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준아, 인터뷰 날짜가 나왔어. 언제예요? 4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쇼케이스 리허설이 4월 29일 목요일이었거든요. 인터뷰는 그 다음 날이었죠. 다행이네요. 하루 차이네. 그런데 서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인터뷰 전날에는 충분히 쉬고 준비를 해야 한대. 만약을 위해서 리허설은 빠지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네. 리허설을 빠져요? 응. 인터뷰가 더 중요하잖아. 리허설 빠진다고 본 무대에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 맞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찜찜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오스틴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스틴, 나 리허설 못 나올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가족 일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오스틴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리허설을 빠진다고? 서준, 그럼 안 돼.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야. 쇼케이스도 중요하잖아.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오스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리허설 빠지면 본 무대에서도 뺀다. 뭐? 규칙이야. 리허설에 참가하지 않으면 본 공연에서 제외되는 거.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규칙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런 규칙이 있어? 물론이지. 체육위원장인 내가 거짓말하겠어? 오스틴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정말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도장에서 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관장님, 큰일 났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렸더니 관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런 규칙이 있구나. 몰랐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장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준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둘 다 하고 싶어요. 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실패하면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거든요. 관장님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잘 생각했어. 가족이 우선이야. 하지만 쇼케이스도 포기하기 싫어요. 포기하는 게 아니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정말 인터뷰가 그렇게 중요해요? 서준아, 이게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실패하면 어머니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알겠어요. 리허설은 안 나가는 걸로 할게요. 고마워, 서준아. 미안해. 괜찮아요. 제 선택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어요. 그동안 연습한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마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야, 나 쇼케이스 못 나갈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리허설을 빠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아, 그렇구나. 가족 일이면 어쩔 수 없지. 미안해. 내가 마우스가드도 만들어줬는데. 괜찮아. 가족이 먼저야. 마야는 이해해줬지만 다른 사람들 반응은 달랐어요. 진짜? 서준이 안 나와? 포스터까지 만들어놨는데. 허세였나 보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특히 처음에 저를 질투하던 아이들이 더 심했어요. 오스틴도 차가워졌습니다. 서준, 정말 실망이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포스터도 안 만들었을 텐데. 오스틴, 나도 어쩔 수 없어서 변명 듣고 싶지 않아.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는 쇼케이스 준비로 분주했고 저는 그걸 지켜보기만 해야 했어요. 도장에서도 더 이상 쇼케이스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장님께서 다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서준아, 인터뷰 준비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 네, 관장님. 태권도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단련시켜 주거든. 지금 내 마음이 어때? 솔직히 복잡해요. 쇼케이스도 하고 싶고 인터뷰도 잘 보고 싶고 둘 다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지금 내가 내린 선택이 옳은 선택이야. 정말요? 응. 내 중심은 가족이야. 그걸 지키는 게 진짜 용기거든. 관장님 말씀에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리허설 당일인 4월 29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오후부터 체육관에서 리허설이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도장에 갔습니다. 서준아, 오늘 기분이 어때? 괜찮아요. 내일 인터뷰 준비도 해야 하고요. 그래.
그런데 혹시 저녁에 시간 있어? 저녁에요? 쇼케이스 본 무대가 저녁 7시부터거든. 인터뷰가 내일 오전이니까 저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관장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리허설을 빠졌는데 마야한테서 연락이 왔어. 전자호구 캘리브레이션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마야가요? 응. 치과 보건반에서 배운 정밀 작업 실력으로 전자호구 세팅을 완벽하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건가요? 오스틴이 허락한다면 말이야. 그때 도장 문이 열리며 마야가 들어왔습니다. 서준, 좋은 소식이 있어. 뭐야? 오스틴이 마음을 바꿨어. 내가 저녁 본무대까지 돌아오면 참가시켜주겠대. 정말? 응. 전자호구 캘리브레이션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인터뷰 보고 돌아올 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둘 거야.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진짜 친구가 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마야, 고마워. 뭘? 친구잖아. 관장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때? 해볼 만하지? 네, 해보고 싶어요. 그럼 내일 인터뷰 잘 보고 와. 저녁에 기다릴게. 그날 밤은 설렘과 긴장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 인터뷰도 중요하고 저녁 쇼케이스도 중요했거든요. 아버지 편지를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라. 이제 정말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차례대로 해결해 나가는 거였죠. 4월 30일 금요일 아침 인터뷰 날이 밝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민국 사무소로 향하는 길에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한 손에는 아버지 편지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긴장하지 마. 우리 솔직하게 대답하면 돼. 네, 어머니. 사무소에 도착해서 대기하는 동안 시계를 계속 봤어요. 오전 10시 인터뷰, 저녁 7시 쇼케이스. 시간이 촉박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서준, 이민희 면접자님, 면접관이 저희를 호명했어요.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는데 생각보다 친절해 보였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가자 면접관이 영어로 질문을 시작했어요. 미국에 온 이유가 뭔가요? 어머니께서 대답하려고 하시다가 말문이 막히셨어요. 평소에는 영어를 잘하시는데 긴장하시니까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인, 교육, 베터, 라이프. 어머니께서 더듬거리시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저희는 더 나은 교육 기회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또박또박 영어로 말했어요. 면접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영어를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친구들도 생기고 태권도도 하고 있어요. 태권도요? 흥미롭네요. 면접관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때부터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태권도를 했나요? 네, 이품까지 땄어요. 여기서는 지역 도장에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취미네요. 미국 문화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태권도를 통해서 친구들도 사귀고 미국식 규칙도 배웠거든요.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사실 그대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서류 중 하나에 오류가 있다는 거였어요. 죄송하지만 이 서류에 문제가 있네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요? 고용증명서와 거주지 증명서가 더 필요해요. 오늘 오후 5시까지 제출하시면 검토해 드릴게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후 5시까지라면 쇼케이스 시간과 겹쳤거든요. 만약 오늘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인터뷰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해요. 몇 달 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몇 달을 더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5시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소를 나와서 어머니와 급히 상의했어요. 어머니, 서류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오후 3시까지는 다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서준아. 네. 너 저녁에 쇼케이스 있다고 했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서류 제출이 더 중요해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머니께서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오후 1시부터 서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어머니의 직장에서 고용증명서를 받고 은행에서 거주지 증명서를 발급받았어요. 다행히 3시 30분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서준아, 이제 이민국에 가서 제출하고 오자. 네.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 4시 30분이었어요. 면접관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잘 준비하셨네요. 일주일 후에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무소를 나오니 5시가 넘어 있었어요. 쇼케이스는 7시부터였는데 집에 가서 준비하고 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쇼케이스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빨리 가자. 집에 돌아가서 급히 태권도복으로 갈아입고 도장 가방을 챙겼어요. 마야가 만들어준 마우스가드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학교 체육관에 도착하니 6시 50분이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에서는 다른 클럽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마야가 달려와서 반겼어요. 인터뷰 어땠어? 잘 봤어. 고마워, 마야. 덕분에 올 수 있었어. 다행이다. 전자호구는 완벽하게 준비해뒀어. 걱정하지 마. 관장님도 오셨더라고요. 서준아, 수고했어. 어땠어? 잘 본 것 같아요.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온대요. 좋아. 그럼 이제 마음 편하게 태권도나 하자. 그런데 백스테이지에서 오스틴을 만났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서준 왔구나. 응. 고마워. 기회를 줘서. 그런데 말이야. 오스틴이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리허설을 못했으니까 좀 걱정되긴 해. 실수하면 안 되거든. 걱정하지 마. 충분히 연습했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관장님께서 마지막 조언을 해주셨어요. 서준아, 기억해. 앞차기, 내려맞기, 바로 지르기. 3가지만 완벽하게 해. 네, 관장님. 그리고 내 중심을 잃지 마. 관중들이 많아도 너는 너야. 무대 위로 올라갔을 때 체육관에 가득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조명이 눈부셨지만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스틴이 먼저 시연을 했어요. 화려한 회전 발차기를 연달아 선보였는데 관중들이 우아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동작에서 살짝 균형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관중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앞차기. 전자호구에서 또렷한 삑 소리가 났어요. 두 번째 내려맞기. 정확한 타격음이 체육관에 울렸습니다. 세 번째 바로 지르기. 완벽한 득점음과 함께 마지막 동작이 끝났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세 동작 모두 정확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체육관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화려함보다 정확함이 멋있다. 관중석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마야가 달려와서 안아줬습니다.
서준, 정말 멋있었어. 관장님께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했어, 서준아.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 순간 주머니 속 아버지 편지가 생각났어요. 상황을 정리하라. 오늘 저는 정말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뷰도 잘 보고 쇼케이스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오스틴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서준, 미안해. 너를 의심했어. 괜찮아. 이해해. 너 진짜 멋있었어. 단순한데 정확하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서준아, 정말 고생했어. 자랑스럽다. 어머니도 고생하셨어요. 우리 잘 해냈네. 인터뷰도 쇼케이스도. 그날 밤은 정말 깊이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쇼케이스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서준아, 됐어. 이민 승인됐어. 정말요? 응. 우리 이제 진짜 미국에서 살 수 있어.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달간의 불안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도장에 가서 관장님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해, 서준아. 정말 다행이다. 관장님 덕분이에요. 태권도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거든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그때 인터뷰에서 차분하게 대답한 것도, 쇼케이스에서 중심을 잃지 않은 것도 다 너 혼자 힘으로 한 거거든.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제가 쇼케이스와 중요한 가족일을 둘 다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서준이 진짜 대단하네. 쇼케이스 때 정말 멋있었어. 이전과는 다른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질투나 호기심이 아닌 진짜 인정하는 눈빛들이었어요. 마야도 같이 기뻐해줬습니다. 서준, 축하해. 이제 계속 여기서 같이 학교 다닐 수 있겠네. 응, 고마워, 마야. 내가 도움 안 줬으면 쇼케이스도 못했을 거야. 뭘, 친구잖아. 그런데 며칠 후 도장에서 특별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다른 도장 학생들과의 친선 경기였어요. 오스틴의 아버지 도장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준아, 오늘은 실전 연습을 해보자.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전 연습이요? 응. 전자호구 끼고 실제 경기하는 거야. 안전하게 말이야. 상대는 오스틴이었습니다. 쇼케이스 이후로 사이가 많이 좋아졌지만 경기장에서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서준, 열심히 해보자. 응, 오스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틴은 역시 화려한 기술들을 연달아 선보였어요. 뛰어차기, 회전차기까지. 관중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관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앞차기로 거리를 조절하고 내려막기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바로 지르기로 정확하게 득점했습니다. 전광판에는 제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스틴이 더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려고 무리한 회전 공격을 시도한 거예요. 공중에서 360도 회전하면서 차는 기술이었는데 착지할 때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스틴이 넘어질 뻔하는 걸 보고 저는 득점 기회를 놓치고 대신 오스틴을 붙잡아줬어요. 괜찮아? 응, 고마워. 심판이 타임을 선언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관장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서준아, 마지막에 왜 공격하지 않았어? 오스틴이 다칠 뻔해서요. 득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괜찮아요. 이기는 것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관장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내가 상황을 정리했구나. 내 아버지 말씀 그대로. 그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 편지의 내용이 생각났거든요.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상황을 정리하라. 경기 후에 오스틴이 다가왔습니다. 서준, 고마워. 그때 나 잡아줘서. 당연하지. 친구잖아. 너 정말 멋있어. 이기는 것보다 친구를 생각하다니. 태권도가 그런 거래.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는 거. 누가 그런 말 해줬어? 우리 아버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마야에게 전화했어요. 마야,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 경기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더니 마야가 말했습니다. 서준다운 선택이야. 뭐가? 이기는 것보다 친구를 먼저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너잖아. 정말? 응.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 복도에서 나를 도와줄 때도 그랬고, 마야의 말에 뭔가 깨달았어요. 제가 특별한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었구나. 마야, 고마워. 내가 계속 응원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나도 고마워. 서준이 덕분에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게 됐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준아. 응? 국경이 달라도 내 중심은 변하지 않아. 그 옆에 서고 싶어. 마야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민 와서 처음으로 진짜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학교 복도에서 특별한 걸 발견했습니다. 학기말 전시회 공간에 사진 2장이 걸려 있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은 제가 복도에서 괴롭힘을 막던 그 순간이었어요. 몸으로 동선을 차단하고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쇼케이스에서 바로지르기를 하는 순간이었어요. 집중된 표정으로 정확한 동작을 하는 모습이었죠. 사진 아래에는 영어 캡션이 적혀 있었습니다. 밸런스 이즈 어 랭귀지, 균형은 언어다. 그 글을 쓴 사람은 마야였어요. 마야, 이거 내가 쓴 거야? 응. 어때? 무슨 뜻이야? 서준이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잖아. 균형 잡힌 마음을, 올바른 선택을. 그게 마치 언어 같다고 생각했어. 마야의 설명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동안 추구해온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줄 줄이야. 그날 도장에서 관장님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장님,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전시회 이야기를 해드리니 관장님께서 흐뭇해 하셨어요. 좋은 친구를 뒀구나.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어. 네. 이제 정말 여기가 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됐어. 서준아, 너는 이제 진짜 미국인이자 한국인이야. 둘 다요? 응. 국경은 있지만 마음에는 국경이 없거든. 내 마음 속에는 한국의 정서와 미국의 개방성이 함께 있어. 그날 밤 아버지 편지를 마지막으로 읽어봤습니다. 서준아,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중심을 잃지 마라. 기본을 잊지 마라. 그러면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이제 정말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중심이 뭔지, 기본이 뭔지. 그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용기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시애틀의 하늘이 보였어요. 처음 왔을 때는 낯설기만 했던 그 하늘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서준아, 아직 안 잤어? 네. 생각이 많아서요. 좋은 생각들이겠지? 네. 정말 좋은 생각들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심을 잃지 않겠다고, 기본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겠다고 말이에요. 국경은 달라도
마음을 지탱해 주는 건 언제나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